검은색 열매라고 하면 독이 있을 것 같다는 인상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죠? 하지만 이 작은 검은 보석, 블랙베리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찾아온 젊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블랙베리의 놀라운 역사와 과학, 그리고 정말 이 과일이 슈퍼푸드라 불릴 만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1. 왕족의 과일이자 금지된 과일. 블랙베리는 고대 유럽에서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귀족과 수도사들만이 블랙베리를 먹을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검은색은 신성함과 죽음을 모두 상징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한때 블랙베리를 악마의 열매라 부르기도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악마가 하늘에서 쫓겨난 날 블랙베리 덤불 위에 떨어졌고 그 가시 때문에 분노하여 매년 10월 이후 이 열매는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10월 이후 블랙베리를 따지 않는다는 풍습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저주받은 열매가 지금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2. 블랙베리는 진짜 베리가 아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블랙베리는 이름은 베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진짜 베리가 아닙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에그러거 프루트이죠. 즉 하나의 꽃에서 여러 개의 씨방이 각각 작은 열매로 자라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진짜 베리는 오히려 포도,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류라 부르는 대부분의 열매는 사실 가짜 베리인 셈이에요. 3. 검은색이 가진 놀라운 힘. 안토시아닌. 블랙베리의 깊은 검은색은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블랙베리 같은 검은색 열매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여성의 인지 기능이 평균 2.5년 젊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죠. 즉 블랙베리는 두뇌를 위한 천연보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블랙베리로 만든 약과 술의 역사. 고대 로마에서는 블랙베리 잎을 끓인 물로 인후통을 치료했다고 해요. 또한 중세의 의사들은 블랙베리즙을 상처 소독에 사용했죠. 게다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블랙베리로 만든 브램블 와인이 왕실에 헌상되기도 했습니다. 한 잔의 블랙베리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로 여겨졌을 정도였죠. 5. 블랙베리의 과학적 진실. 항암과 면역의 열쇠. 미국 USDA 연구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보다 높습니다. 특히 엘라그산은 암세포의 DNA 복제를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즉 블랙베리는 단순히 비타민 많은 과일이 아니라 세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과학적 슈퍼푸드입니다. 6. 블랙베리의 생존 전략. 가시와 뿌리의 비밀. 블랙베리 덤불을 본 적 있나요? 가시가 무섭게 돋아있고 한번 자라면 거의 뽑히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땅속에서 수평으로 퍼지는 특성 때문이에요. 심지어 불에 타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는 불사가, 즉 죽지 않는 과일로도 불립니다. 자연 속에서의 생존력은 인간에게 영양으로, 식물에게는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7. 블랙베리의 현대적 변신. 디저트에서 화장품까지. 오늘날 블랙베리는 잼, 요거트, 파이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안토시아닌뿐 아니라 비타민C, K,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미백 효과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블랙베리 추출물이 함유된 앰플이 고급 화장품 라인에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공중에서 멈춰 선새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작은 몸으로 바람을 가르고 꽃 앞에서 시간마저 멈춰버리는 새. 그 이름은 벌새. 하지만 이 새는 단지 작고 귀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의 경이 그리고 생명의 극한을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체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벌새의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1. 한 송이 꽃 위의 전사. 벌새는 전 세계에서 약 330종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중남미의 열대 우림에 살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단 2g, 동전보다 가볍지만 그들의 날갯짓은 초당 80회에 달하죠. 이 작은 새는 단순히 날개를 퍼덕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팔자 모양으로 회전시키며 비행합니다.
이 덕분에 새 중 유일하게 공중 정지와 후진 비행이 가능하죠. 즉 벌새는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의 원형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벌새의 심장은 초고속 엔진.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번을 뛰며 먹이를 먹을 때는 1260회까지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고성능 엔진이죠. 만약 인간의 심장이 이 속도로 뛴다면 1분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벌새는 이 빠른 심장 덕분에 1초도 쉬지 않고 날갯짓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밤에는 이 엔진이 꺼진다는 사실. 벌새는 체온을 낮추고 심박수를 50회 이하로 떨어뜨리는 휴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토퍼라고 부르죠. 즉 벌새는 스스로 하루에 한 번 겨울잠을 자는 새입니다. 3. 세계에서 가장 긴 여정을 나는 새. 벌새는 작지만 여행자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북미에서 중앙아메리카까지 최장 800km를 멈추지 않고 비행하기도 하죠. 특히 루비목벌새는 멕시코만을 가로질러 2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작은 몸으로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은 그 어떤 대형 철새보다도 감동적인 생존의 드라마입니다. 4. 자연이 만든 완벽한 공생관계. 벌새는 꼬꾸를 먹고 사는 유일한 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은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벌새는 부리 길이에 맞춰 특정 꽃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다시 벌새가 와야만 수분이 가능하죠. 즉 벌새와 꽃은 서로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공진화라고 부르는데 벌새의 부리가 길어질수록 꽃의 꽃간도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완벽한 협력의 예술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5. 벌새의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벌새의 깃털이 초록, 보라, 파랑 등 화려하게 빛나는 이유는 색소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벌새의 깃털은 빛의 굴절로 색을 만들어내죠. 즉 벌새의 색은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환영이에요. 그래서 같은 벌새도 햇빛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이건 마치 자연이 만든 홀로그램 생명체와 같습니다. 6. 새 중 가장 똑똑한 기억력의 소유자. 벌새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새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매일 수백 송이의 꽃 위치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이 꽃은 몇 시간 전에 꿀을 먹었으니 아직 안 찼다까지 구분하죠. 이건 시공간 기억력으로 인간의 해마 기능과 유사한 능력입니다. 작은 머리 속에 그런 계산 능력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7. 벌새의 적은 바로 시간.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평균 3년에서 5년, 가장 오래 살아도 1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생애 동안 벌새는 누구보다 강렬하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달은 언제나 신비와 두려움, 그리고 비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전설이 교차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니다. 1. 달은 원래 지구의 일부였다. 지금의 달은 하늘에서 유유히 돌고 있지만 45억 년 전에는 지구의 일부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직후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죠. 그때 튕겨나간 파편이 모여 달이 만들어졌다는 이론, 이걸 과학자들은 거대 충돌 가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달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지구의 그것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달은 우리와 같은 고향을 가진 천체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그저 하늘의 위성이 아니라 지구의 잃어버린 쌍둥이일 수도 있는 거죠. 2. 달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매년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레이저 반사 실험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에요. 달이 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수간만의 차가 약해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아주 먼 미래에는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26시간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지구의 하늘에서 달이 점점 작아져 개기일식이라는 장관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달이 사라지면 인간의 생체 리듬과 바다의 생태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3. 달의 나이는 지구보다 많을 수도 있다.
놀랍게도 딸의 일부 암석은 지구에서 발견된 암석보다 1억 년 이상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졌죠. 만약 달이 지구의 일부라면 어떻게 더 오래될 수 있지? 일부 학자들은 달이 원래 우주 어딘가에서 떠돌던 행성이었고 나중에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즉 달은 지구의 딸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손님일 수도 있는 거죠. 4. 달 속은 비어있다. 1969년 아폴로 12호가 달에 착륙한 뒤 달 표면에 진동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달에 충격을 주자 달이 약 55분간 울렸습니다. 마치 종이 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달은 속이 비어있다. 마치 공처럼. 물론 달이 완전히 속 빈 구조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 내부가 지구보다 훨씬 덜 밀집되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달은 인공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죠. 5. 달과 인간의 마음. 풀문 즉 보름달이 뜨는 날. 사람의 감정이 달라진다고 믿는 문화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보름달 기간 동안 불면증, 사고율, 감정 기복이 약간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달빛이 인간의 뇌 호르몬에 미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하죠.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달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달의 변화는 결국 우리 마음의 파동을 상징한 셈이죠. 6. 달의 뒷면에 숨겨진 세계.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달의 뒷면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1959년 소련의 루나 3호가 처음 달의 뒷면을 촬영했을 때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는 면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매끄럽고 평평한 앞면과 달리 뒷면은 울퉁불퉁하고 충돌구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차이가 달의 내부 구조와 지구의 중력 간 상호작용 때문이라 설명하지만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혹시 뒷면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중국의 창어 4호가 2019년에 착륙했지만 아직 달의 뒷면 전체에 대한 비밀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 달은 인류의 DNA에 새겨져 있다. 흥미롭게도 고대 문명 대부분이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여성 생리주기 역시 달의 주기와 거의 같습니다. 약 28일.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부 생명과학자들은 인류의 생체 리듬이 오랜 세월 동안 달의 중력과 빛에 의해 유전적으로 각인되었다고 봅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달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3번 평생 수만 번을 하게 되는 행동 바로 양치.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한 행동 속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치약을 언제 짜야 하는지, 칫솔질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치 후에 물로 헹구면 안 되는 이유까지. 오늘은 당신의 평생 습관, 양치의 숨은 진짜 상식을 파헤쳐 봅니다. 1. 양치는 식사 후보다 식사 전이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은 후 양치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식사 직후 양치하는 건 오히려 치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입안의 산도가 높아지면서 치아의 표면인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치질을 하면 부드러워진 범랑질이 닳아버리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거나 혹은 식사 전 미리 양치하는 습관이 더 좋다고요. 즉 먹고 바로 닦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닦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양치러입니다. 2. 양치 시간은 3분. 아닙니다. 양치는 3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1970년대 광고에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실제로는 3분보다 중요한 건 순서와 각도예요. 칫솔을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잇몸선에서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흔들며 닦는 것. 이게 바로 바스법이라고 불리는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칫솔질의 진짜 기준은 시간보다 칫솔의 움직임이에요. 즉 3분을 닦더라도 대충 닦으면 소용없고 1분을 닦더라도 올바르게 닦으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3. 양치 후에 물로 헹구면 안 된다.
양치 후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구는 건 상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건 치약의 효과를 없애는 습관입니다. 치약 속 불소는 치아 표면에 남아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 물을 많이 헹구면 불소가 다 씻겨 나가버립니다. 정답은 양치 후 물로 헹구지 말고 침만 뱉거나 살짝만 헹구기. 이게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4. 치약은 칫솔에 콩알만큼만 써야 한다. 광고에서는 치약을 칫솔 가득 짜줘. 하지만 그건 광고 연출용이에요. 실제로는 성인 기준 콩알 1개 크기면 충분, 어린이는 쌀알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짜면 거품이 많아져서 입안이 깨끗해졌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즉, 거품이 많다고 세균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5. 칫솔은 소모품 3개월마다 교체 필수. 많은 사람들이 칫솔을 6개월, 1년씩 쓰기도 하죠. 하지만 칫솔모가 휘거나 퍼지면 플라그 제거율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게다가 젖은 칫솔은 세균의 천국이에요. 미국 보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용한 칫솔 70%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월마다 교체하고 매번 사용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두기. 양치의 청결은 칫솔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6. 칫솔질 전에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써라. 찬물로 양치하면 개운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치아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린이 있는 분들은 차가운 물이 치아 통증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칫솔을 헹구면 훨씬 부드럽게 양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약 속 불소의 작용도 온도에 따라 더 잘 유지된다고 해요. 7. 치실과 혀 클리너의 진짜 역할. 양치만 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치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칫솔질은 입안 청결의 60%밖에 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40%는 치실과 혀 클리너가 담당합니다.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과 플라그를 제거하고 혀 클리너는 입냄새의 주원인인 설태를 없애줍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면 입냄새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치즈 먹으면 살찐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식탁에 오른 치즈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니라 과학과 미생물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치즈의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치즈는 우유가 상해서 만들어졌다. 거짓. 많은 사람들이 치즈를 썩은 우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 즉 세균의 과학적 조화로 만들어집니다. 고대 유목민들이 가죽 부대에 우유를 넣고 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응고된 것이 치즈의 시작이었죠. 즉 상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썩은 우유가 아니라 진화한 우유인 셈이죠. 2. 곰팡이 치즈는 위험하다. 거짓. 푸른 곰팡이가 낀 블루치즈 보기엔 좀 무섭죠. 하지만 이 곰팡이는 인체에 무해한 선한균이에요. 대표적으로 로크포르 치즈나 고르곤졸라에 들어있는 페니실리엄균은 오히려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돕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물론 냉장고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곰팡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죠. 즉 곰팡이 치즈는 부패한 음식은 오해입니다. 3. 치즈는 고지방 그래서 건강에 나쁘다. 절반의 거짓. 치즈는 분명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은 포화지방과 유익한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양의 치즈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치즈에 들어있는 CLA가 칼슘 단백질 덕분이에요. 즉 문제는 치즈 자체가 아니라 과식입니다. 조금만 먹으면 오히려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공치즈와 천연치즈는 다르다. 진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슬라이스 치즈, 그건 사실 치즈 모양을 한 가공식품입니다. 천연치즈는 우유를 응고시켜 숙성한 반면 가공치즈는 천연치즈를 갈아서 유화제, 색소, 향료를 섞은 제품이에요. 영양적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지만 가공치즈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훨씬 많습니다. 즉 진짜 치즈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천연치즈라고 적힌 걸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5.
치즈는 나트륨 폭탄이다. 절반의 거짓. 치즈는 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종류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크게 달라요. 예를 들어 리코타나 모짜렐라 치즈는 오히려 나트륨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체다, 파르메산은 숙성이 길어지면서 짠맛이 강해집니다. 즉 모든 치즈가 짜다는 건 오해. 치즈를 고를 땐 숙성기간과 종류를 보면 나트륨 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치즈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에게 안 좋다. 거짓.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많죠. 하지만 놀랍게도 치즈는 대부분 유당이 거의 없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젖당이 젖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숙성된 하드 치즈일수록 유당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치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7. 치즈는 살이 찌는 음식이다. 절반의 거짓. 물론 칼로리는 높지만 치즈의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 중 치즈를 간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는 저지방 고단백으로 유명하죠. 즉 살찌는 건 치즈 때문이 아니라 치즈 위에 올라가는 빵 소스 당분 때문입니다. 서울의 북서쪽 무학재 아래자리한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홍제동인데요. 흔한 도심 동네로 보이지만 그 이름 속에는 조선 시절 중국 사신이 머물던 옛 숙소 그리고 여건의 역사와 함께한 심과 연결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홍제동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고 왜 이곳이 중요한 길목이 되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홍제원의 존재. 사신을 맞이한 관청 숙소. 홍제동의 이름은 옛날 홍제원이라는 관청 숙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이 한양에 들어올 때 무학재를 넘고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숙소가 있었던 터가 지금의 홍제동 304번지 일대라고 전해집니다. 즉 홍제라는 글자는 널리 제도한다, 많은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숙소이면서도 환대와 통로의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2. 무학재와 길목으로서의 홍제동. 이곳은 서울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나아가는 길목, 무학재를 넘고 한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사신뿐 아니라 상인, 나아가 유학하는 학자들도 이 길을 거쳤죠. 그래서 홍제동 일대는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연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길목의 숙소가 홍제원이었고 이름이 동명으로 이어졌습니다. 3. 홍제라는 명칭의 의미. 홍은 널리 또는 크게 퍼지다라는 뜻이고 제는 건널 제 또는 도울 제입니다. 즉 홍제원은 단지 사신을 위한 숙소가 아니라 널리 도우며 건너가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혁신적인 통로로의 역할, 문화교류의 장으로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4. 홍제원의 복합적 기능. 숙소 넘어 구호의료까지. 문헌에 따르면 홍제원은 단순히 숙박만 한 것이 아니라 빈민구제 또는 치료 기능까지 갖춘 관청이었습니다. 즉 여관이면서도 병원 구호시설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이 있었던 동네는 자연스레 사람을 도우며 머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5. 이름이 동으로 내려온 과정. 홍제동이라는 동명은 관청이 있었던 자리에서 유래해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지역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고 홍제원터 표지석도 홍제역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동이라는 행정명칭이 붙으면서 도심화되고 주거지역이 되었지만 이름 속에는 옛 관청의 이미지가 살아있습니다. 6. 지명 속 숨은 역사. 병자호랑과 통로의 상은. 이 길목은 단지 사신을 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임진 외란 병자호란 등 위급한 시기에는 군인이나 군대의 이동로이기도 했죠. 그래서 홍제동 골목골목에는 경로, 통로, 대피로의 의미가 그림처럼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도로망도 과거의 지형과 교통축을 많이 담고 있어요. 7. 현대적 변신과 이름의 가치. 오늘날 홍제동은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로 변모했지만 이름은 여전히 연결과 머무름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홍제역 주변의 상가시장들은 이동자의 쉼터처럼 기능하고 있고 무학재 자락의 산책길은 머무르기 좋은 동네로 인식되죠. 이렇게 동명의 뿌리와 현대적 기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